안녕하세요. 종우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3월 모의평가 해설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38번부터 42번까지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질문은 경제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또 용어들이나 또 다양한 견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는데 선생님과 같이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과 함께 이 문제를, 이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역시 이 지문을 먼저 읽어봐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내용들이 이 글에서 다뤄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전학파와 새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의 존재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경기 변동 존재 여부, 고전학파, 새 고전학파. 2번, 새 고전학파는 시장에 나타난 가격 경직성을 미시적 분석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가격 경직성, 그 다음에 미시적 분석. 3번, 케인즈는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임금 경직성이 극심한 고용량의 변화를 방지한다고 보았다. 임금 경직성이라는 말도 나오네요. 케인즈는 단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화해도 수요와 공급의 불이치를 해소할 수 없다라고 보았다. 자, 5번. 새 케인즈 학파는 메뉴 비용의 존재로 인해 제품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요것만 읽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하지만 요게 뭐 고전학파, 새 고전학파, 케인즈, 새 케인즈 학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기가 딸려있는 문항인데요. 여러분들 보기가 딸려있는 문항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떠한 힌트가 되거나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도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지금 요 내용만 보고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총수요 변동에 따른 국민 총소득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총수요 변동에 따라서 국민 총소득의 변화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Y는 여기 Y 있죠. 이 Y는 장기 균형 국민 총소득. 그러니까 국민 총소득이 균형 잡혀 있는 그 순간을 Y라고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요 곡선 있죠? 요 곡선은 AD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총 수요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총 수요가 증가하면 다시 말해서 총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AD 곡선은 우측으로 감소하면 AD 곡선은 좌측으로 평행 이동한다고 가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수요가 여기 요 수요 곡선 있죠? 요 수요 곡선이 AD 제로이고 물가가 P 제로 그리고 국민 총소득이 Y인 상태에서 여기죠 여기 요 상태에서 총 수요가 AD2로 증가한 경우 여기로 이렇게 증가한 경우 이 곡선에서 물가가 P2까지 증가를 하면 여기에 이제 만나는 선이 되겠죠. 여기 증가하게 되면 국민 총소득은 Y로 동일하다. 그렇죠. 이 물가가 그대로 있다면 이렇게 Y2로 국민 총소득이 증가하게 되겠지만 물가가 이 곡선에서 물가가 P2로 만나게 되면 여기가 만나게 되니까 이 국민 총소득은 Y로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Y로 동일하지만 물가가 P2에 고정되어 있으면 국민 총소득은 Y2로 증가한다. 네. 이때 국민 총소득이 Y보다 큰 경우는 호황. 그러니까 이 Y가 아까 전에 균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균형보다 큰 경우에는 호황. 이거보다 작은 경우에는
불황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요 보기를 또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따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4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보기의 갑의 정책 제안에 대해 디귿이 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각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파악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디귿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디귿은 여기 세고전학파가 되겠습니다. 세고전학파가 되겠습니다. 그 세고전학파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기가 어떤 내용인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자 갑은 소득과 통화량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소비 예측 모형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K국의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대요. 요거는 과거의 자료가 되겠네요. 이 과거의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모형의 개수를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모형을 분석한 결과 갑은 이런 결과를 얻었대요. 통화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달에 소비가 증가한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다음 달에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한다. 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K정부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K정부는 갑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2020년 4월 1일에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보기의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자,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는 여기 케인즈 학파가 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이 A 부분을 한꺼번에 쭉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A와 E를 문맥상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을 파악하는 문제는 바로 풀 수 있었지만 이 42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그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풀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이 생길 경우에 가격 변화에 의해서 균형을 회복한다. 자,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하면 가격 변화를 통해서 균형을 회복한대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 하락으로 수요량이 늘고 공급량이 줄면서 균형이 회복된다. 이러한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과 관련하여 거시경제학에서는 시간대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한다. 자, 단기와 장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단기는 가격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간대이며 장기는 신축적인 가격 조정에 의해 시장 균형이 달성되는 시간대입니다. 가격 조정과 관련해서는 장기와 단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의 지속시간, 즉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이후 다시 균형을 회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해 왔다. 자, 요 단기가 다시 장기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입장이 있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입장입니다. 1930년대 이전까지 경제학의 주를 이뤘던 고전학파. 자, 고전학파라는 사람들이 있네요. 이 고전학파는 시장은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서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 고 보았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의 자기 조정 능력을 신뢰하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단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전에 단기가 뭐라 그랬죠? 예, 불균형이 일어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근데 항상 균형을 이루니까 당연히 단기는 존재할 수 없겠죠. 자, 불균형이 발생하면 바로 가격이 변화해서 균형을 회복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급이 많아져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요. 그러면 불균형이 생겼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면서 다시 가격이 싸네 라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되니까 수요량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공급과 수요가 다시 균형을 맞추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고전업화는 호황이나 불황이 일어나는 경기 변동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뭐 뉴스에서 보면 항상 뭐 불황이니 호황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다시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케인즈는 고전학파의 주장과 달리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이지만 단기에는 가격이 경직적이라고 생각했다. 자, 케인즈는 단기에는 가격이 경직적이라고 생각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는 오랜 경기 침체와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던 1930년대 대공황의 발생 원인이 이러한 시장의 가격 경직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소비나 투자 등 총 수요가 변동할 때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에서의 가격인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 기업의 노동 수요 감소가 임금 하락으로 상쇄되는 대신에 대규모의 실업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가격 경직성이라는 건 가격이 이렇게 막 신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딱 거의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물건의 가격이 수요나 공급의 변화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을 쭉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격 경직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총수요가 변동할 때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된다. 요거는 아까 전에 여기에 있는 표를 보고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가격이 경직적이라는 건 P0에 지금 가격이 똑같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총 수요, 이 수요 곡선에 있는 이 수요 곡선이 AD0에서 AD2로 변화했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의 총소득이 높으면 호황이라고 했죠. 총소득은 당연히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P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 AD 총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Y1까지 또 감소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가격이 경직되어 있으면 이 수요량의 변화에 따라서 이 국민 총소득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요게 지금 케인즈가 요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라는 건 뭐냐면 불황이 되거나 아니면 뭐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거나 적거나에 따라서 임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그냥 고정적이에요. 임금이 그냥 고정적일 때 만약에 불황이 왔다. 그러면 임금이 신축적이라 하면 불황이 왔으니까 임금을 조금 조정을 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00만 원 주던 거 100만 원을 주고 대신에 사람의 숫자를 줄인다. 이게 바로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 노동 수요 감소가 임금 하락으로 상쇄되는 게 아니라 실업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케인즈의 이러한 주장은 또 케인즈 학파라는 사람들에게 발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케인즈 학파. 이 케인즈 학파는 또 뭘 주장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케인즈 학파는 경기 변동을 시장 균형으로부터의 이탈과 회복, 즉 불균형 상태와 균형 상태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총수요 변동이 유발한 불균형 상태가 가격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얘기한 총수요 그 그래프가 있었죠? 그 그래프에서 유발한 그 상태가 가격 경직성 때문에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수요 요 곡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그 국민들의 총소득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국민들의 총소득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을 P1까지 낮춰줘야 다시 일로 회복이 될 텐데 가격이 경직되어 있다면 여기에 그냥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균형에서 떨어진 불황의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등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제의 총수요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AD 그래프가 크게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도록 이 정부에서 이 수요량을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가격 경직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이는 손, 아까 전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있었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시장은 그 가격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게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손이라는 건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미처 조절하지 못하는 아까 얘기한 뭐 장기간의 불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 정부가 실제로 개입,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보이는 개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그런 것을 정부의 보이는 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보이는 손을 통해 시장의 균형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 케인즈 학파는 보이는 손을 통해서 경제의 안정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지요. 특히 1950년대 이후에 컴퓨터의 발달과 통계학의 발전으로 거시 계량 모형이 개발되어 경기 예측과 정책 효과 분석에 이용됨에 따라 케인즈 학파는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니까 뭐 호황이 되면 좋겠지만 불황으로 가는 그런 경기 변동을 우리가 정부가 보이는 손, 정책들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이 케인즈 학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케인즈 학파는 또 이후에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1970년대 아까 얘기한 새 고전학파라는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이 새 고전학파는 케인즈 학파의 거시 계량 모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케인즈 학파의 거시 계량 모형은 소비와 소득, 금리와 통화량 등 거시 경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방정식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러한 방정식의 개수는 과거의 자료를 통해 통계적인 방법으로 추정되었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뭘로 만들었냐면 과거의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고전학파는 뭐라고 하냐 하면 새로운 정보가 전해지면 경제 주체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에 추가된 정보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반응을 바꾼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경제 주체들은 기대를 변화하게 되고요. 이 기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방정식의 개수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새 고전학파는 케인즈 학파가 거시 경제 변수 간의 관계를 임의로 가정하여 과거의 자료만으로 이 관계를 추정하려고 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선택에 대한 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 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라고 하는 이 고전학파의 전제는 유지하고 있어요. 아까 고전학파는 그랬죠? 매우 빠르게 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에 불황은 없다. 경제 변동은 없다라고 주장했던 이 고전학파의 전제를 유지하면서 경기 변동의 균형 자체가 변화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총수요 변동이 아닌 기술 변화가 지속적인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케인즈 학파는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새 고전학파의 방법론을 받아들여 새 케인즈 학파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새 케인즈 학파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새 케인즈 학파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결과로 가격 경직성이 나타난다.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가격이 경직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경직성으로 인해 경기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자,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더라도 가격 경직성으로 인해 경기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 경직성의 근거로 메뉴 비용 이론하고 효율 임금 이론을 제시했대요. 자, 메뉴 비용 이론과 효율 임금 이론이라는 걸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건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메뉴 비용이란 기업이 가격을 변화시킬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가격을 바꾸려고 할 때 드는 비용, 요거를 메뉴 비용이라고 한대요. 메뉴 비용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메뉴 비용을 비교하여 가격을 변화시키며 이에 따라 제품 시장의 가격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 변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그러니까 뭐 가격표를 다시 붙인다거나 뭐 광고를 새로 한다거나 할 때 드는 비용하고 이 가격을 바꿨을 때의 이득, 이 이득을 비교해서 이득이 비용보다 크면 어떻게 할까요? 가격을 바꾸겠죠? 근데 반대로 이득보다 비용이 더 크다면 가격은 경직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인 선택, 합리적인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메뉴 비용 이론입니다. 또한 효율 임금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유도하는 임금을 말하는데 효율 임금 이론은 노동자의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한다는 전통 임금 이론과는 다르게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이직과 태만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높은 임금을 주면 이직이나 태만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높은 임금을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높은 임금을 주게 되면 결국에 노동자들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 노동 임금을 깎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사람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임금을 깎아버리면 그 사람들은 이직하고 태만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생산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수요가
많든 적든 간에 이 사람들은 높은 가격, 높은 임금을 주려고 하고 이 높은 임금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이 경직되는데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죠. 인건비가 아무래도 높게 계속 꾸준하게 책정이 되면 그 물품의 제품의 가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항상 일정할 테니까 가격 변동에 아무래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새 케인즈학파는 케인즈학파가 임의로 가정하였던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서 총수요 관리 정책은 여전히 효과를 갖는다라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총수요 관리 정책은 여전히 효과를 가지고 있다. 총수요 관리 정책은 이 정부가 보이는 손, 개입을 해서 어떤 정책을 내서 그 수요를 변동시키면서 그 경제 변동 양을 감소시키는 걸 얘기했죠. 그거는 여전히 효과를 갖는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8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는 질문이네요.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전학파와 새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 존재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전학파는 어땠죠? 가격이 바로바로 변동되면서 불황이나 호황 같은 경기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새 고전학파는 케인즈 학파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뭐가 잘못됐다고 봤냐면 이 사람 케인즈 학파가 경기 변동을 설명할 때 너무 거시적인 거에만 치중을 했고 너무 과거 자료에만 치중을 해서 해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가 이 사람들에게 제공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기대가 변하는 것도 고려해야 경기 변동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전학파와 새 고전학파가 경기 변동의 존재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는 건 맞지요. 고전학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고 새 고전학파는 존재한다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새 고전학파는 시장에 나타난 가격 경직성을 미시적 분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미시적 분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정말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 고전학파는 쭉 내려오면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 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이렇게 미시적 분석을 통해서 가격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3번, 케인즈는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임금 경직성이 심각한 고용량의 변화를 방지한다고 보았나요? 아니죠. 임금이 경직되면은 불황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임금을 깎으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을 유지한 상태로 그 사람들을 그냥 해고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화시킨다라고 봐야겠죠. 4번. 케인즈는 단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화해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기하고 장기라는 게 결국 뭡니까? 단기에는 가격 경직성이 있고 장기에는 가격 신축성이 있어서 그 가격 변화에 따라서 그 경제 변동이 균형을 맞춰가는 그 과정이 장기라고 봤죠. 그러니까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장기로 나아간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장기는 불일치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새 케인즈 학파는 메뉴 비용의 존재로 인해 제품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가 빠르다고 보았다. 자, 메뉴 비용이라는 게 뭐죠? 가격을 바꾸려고 할 때 거기서 드는 비용이죠. 거기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가격을 바꿀까요? 바꾸지 않을까요? 바꾸지 않겠죠. 바꾸지 않으니까 메뉴 비용의 존재로 인해서 제품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는
빠른 게 아니라 점점 느려지겠죠. 왜냐면 내가 이 가격을 바꾸는데 돈이 드니까 가격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메뉴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입니다. 보기의 모형에 대한 기역과 니은의 해석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역은 고전 학파였고요. 니은은 케인즈 학파였습니다. 어떤 것들을 주장했었는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고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고전 학파는 호황이나 불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렇죠.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국민소득이 Y로 일정할 것이다. 그런가요? 그렇겠죠. 아까 전에 여기의 그림에 따르면 이 Y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더 소득이 높으면 호황, 낮으면 불황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 고전학파의 사람들은 항상 그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했으니까 AD 곡선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항상 국민 총소득은 요 Y에 존재한다 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적절하네요. 자, 기업.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에 있으므로, 예, 맞는 얘기죠.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물가가 P이고 국민 총소득이 Y인 장기 균형이 항상 성립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AD 곡선이요, 지금 이동을 합니다. 이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도 해요. 그 총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하는데 물가가 항상 P에 고정되어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AD 곡선이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Y1과 만나게 되죠? 그럼 이 상태는 뭡니까? 불황. AD2로 이동해서 여기 내려오면 호황이 되는데 지금 기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경제에 호황과 불황이 없이 항상 균형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Y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 AD2 곡선에서 Y에 있으려면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죠. 이 P2까지 상승을 해야 이 Y에 존재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P가 P0인 상태가 아니라 P1이 되기도 하고 P2가 되기도 하면서 항상 그 AD 곡선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되어야 이 Y에 존재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고전학파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케인즈 학파는 단기에는 가격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총수요의 변동이 시장 불균형을 유발하므로 AD 곡선이 이동할 때 물가는 P1과 P2의 사이 폭보다 작은 폭으로 변화해서 국민소득은 Y를 이탈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가격이 경직되어 있어요. 가격이 경직되어 있으면 시장 불균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AD 곡선이 이동할 때 이 AD 곡선이 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물가는 P1과 P 사이의 폭보다 작은 폭으로 변화해요. 이게 경직되지 않았다면 요만큼 움직일 때, 이 곡선으로 움직일 때 물가가 이 P2까지 올라가서 이 Y를 유지하게 될 텐데 가격 경직성이 생겨서 가격이 이 P2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P0와 P2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득은 여기 Y1과 Y2 사이에 존재하게 되겠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총소득은 Y를 이탈하게 될 것이다. 네, Y를 이탈하고 있죠? 여기를 이탈했습니다. 적절한 얘기네요. 4번.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총수요 변동에 따라 극심한 가격 변동이 유발되므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여기에 경직되어 있으면 이 수요가 변화할 때마다 국민 총소득이 Y에서 Y1으로, Y2로 이렇게 큰 폭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발되기 때문에 물가가
완전히 경직적이라면 AD 곡선이 이동할 때 물가가 P에 고정되어서 국민 총소득의 변동량은 Y1에서 Y2까지 나타날 것이다. 네, 방금 설명했습니다. P2에 고정되어 있다면 이 곡선이 움직일 때마다 이 곡선과 만나는 건 Y1, AD0와 만나는 건 Y, AD2와 만나는 건 Y2 이렇게 변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적절한 얘기네요. 자, 5번입니다. 가격 경직성이 존재하더라도 정부가 보이는 손을 통해서 보이는 손 아까 뭐였죠? 네, 뭐 정책 같은 거였죠. 이 정책을 통해서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경기 안정화 정책이 유효하다면 물가가 P에 고정되더라도 국민 소득이 Y로 일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P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AD 곡선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Y1이 되기도 하고 Y2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경기 변동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이는 손이 개입해서 이 수요량인 이 AD 곡선을 지금 AD 제로에 고정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죠. 경기 안정책이 잘 발동해서 AD 곡선에 유지할 수 있다면 P의 가격이 P에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곡선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Y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케인즈학파는 정부의 개입을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5번도 적절한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번. 보기의 경제학자 갑의 정책 제안에 대해 디귿이 할 수 있는 비판. 디귿은 아까 전에 여기 새 고전학파였습니다. 자, 새 고전학파는 뭘 이야기했었죠? 여기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경제 주체의 기대가 변화하게 된다. 요게 이 새 고전학파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걸 참조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K국의 확장적 통화 정책이 2019년에 통화량에 대한 K국의 합리적인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쳐 K국 국민의 반응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자, 지금은 2020년이잖아요. 2020년에 지금 하는 것인데 2019년 거를 지금 신고전학파가 이야기할까요? 신고전학파는 새로운 정보가 주어졌을 때라는 걸 가정하니까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K국 정부가 확장적 통화정책을 발표한 이후 통화량에 대한 그러니까 확장적 통화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K국 국민들의 예상이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짐에 따라 정책 효과 분석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걸 이 사람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새로운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걸 반영해야 한다라는 게 이 디귿의 입장이니까요. 정답은 2번인 것 같은데요. 한번 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3번.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 K국의 통화량이 변화할 경우 2020년 이전의 자료는 배제해야 한다. 이상 배제해야 한다고 했나요? 과거의 것과 더불어서 지금 새롭게 주어진 것도 같이 분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2020년 4월 1일에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함으로써 2020년 12월 30일까지는 K국 국민의 소비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왜 변화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통화정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의 기대가 변화하고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겠지요.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디귿은. 이것도 적절하지 않지요. 자, 5번. K국의 인위적인 통화량 조절로 유발된 총수요 변동이 불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그 아까 지문에서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41번입니다.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를 한번 볼까요? A가 어떤 내용이었죠?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새 케인즈학파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케인즈학파는 합리적인 선택이 가격 경직성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것이 메뉴 비용 이론과 효율 임금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제품 가격과 임금을 결정한 결과로 시장의 가격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네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메뉴 비용,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격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걸 고민하다가 이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냥 뭐 붙이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 효율 임금. 이거 노동자들은 계속 많아지는데 임금을 깎아 마라. 아니야. 깎으면 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할 테니까 그대로 둬야겠다 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그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가격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봤다는 겁니다. 1번은 적절한 것 같네요. 그럼 나머지들은 왜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는 경우에 총수요 관리 정책이 경기 변동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런가요? 자, 여기서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있었어요. 새 케인즈 학파는 쭉 이렇게 하면서 총수요 관리 정책은 여전히 효과를 갖는다라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메뉴 비용, 효율 임금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정부에서 하는 총수요 관리 정책은 효과를 갖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기업이 공급자로 참여하는 제품 시장과 수요자로 참여하는 노동 시장에서의 기업의 행동 차이로 인해 시장의 가격 경쟁성이 제거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뭡니까? 제품 시장은 아까 전에 메뉴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 노동 시장에서 하는 건 효율 임금이었는데요. 얘네가 행동하는 게 반대로 된다고 해서 시장의 가격 경쟁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의 가격 경쟁성이 생긴다라는 게 이 새 케인즈 학파의 주장이었죠. 이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메뉴 비용의 크기가 클수록 제품의 가격 변동성 역시 커진다라는 걸 밝힐 수만 있다면 제품에 존재하는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런가요? 아니죠. 메뉴 비용의 크기가 클수록 가격 변동성이 작아지면 제품에 존재하는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야겠습니다. 이것도 적절하지가 않네요. 5번. 기업이 노동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노동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자, 이 기업은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줘요. 왜 줍니까? 그렇죠. 높은 생산성을 위해서죠.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높은 임금을 주려고 해요. 노동이 많든 적든 간에 상관없이 따라서 임금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와 E를 문맥상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A 한번 찾아볼게요. 자, A는 여기 있습니다. 균형을 달성한다. 뭐가 균형을 달성하냐고 볼게요. 고전학파는 시장은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 균형을 달성한다는 건 뭘까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게 바로 균형이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그 시장에서 가격이 균형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요. B 한번 보겠습니다. B는요, 여기 있네요. 단기에는 경직적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단기에는 경직적. 뭐가 경직적이냐? 보겠습니다. 즉시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경직이라는 게 뭡니까? 즉시 바뀌지 않는 거죠. 신축적이라는 게 즉각 바뀌는 거라면 이 경직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 걸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C를 한번 찾아볼까요? C, 관리함으로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등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제 충수요를 관리한다. 뭘 관리하는 걸까요? 한번 볼까요? 자, 경제 총수요를 적절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변화시킨다 라고 보는 거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D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다. 자, 케인자파는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다. 경기 변동은 뭡니까?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거지요. 이 시장 균형을 없애는 겁니까? 이 경기 변동을 제거한다는 게 시장의 균형을 없애는 건가요? 아니죠.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요 4번이 왠지 틀린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2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를 보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기대를 형성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번 볼게요. 새로운 정보가 전해지면 경제 주체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에 추가된 정보를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한다. 뭘 형성하는 겁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만들어낸다 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오늘까지 해서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에 나왔던 세 가지 지문을 한번 풀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느끼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이게 진짜 국어 문제인가 싶기도 한데 사실 뭐 수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대학교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그 학문을 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이 있느냐라는 걸 측정한다고 보면 결국에 우리가 이제 개론서나 전공서적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고 또 그런 능력을 길러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어려운 지문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대학교에 가서 어떠한 전공을 하는 그 전공 서적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잘 읽어낼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잘 읽어낼 수 있을까를 항상 연습하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이제 학교에서 만나게 될 것 같은데 학교에서 만나기로 하죠. 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